중국이 올해는 네. 600만 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중국 물량을 실어 나르기에는 캐파가 많이 모자라서 컨테이너선으로 좀 수출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면서 엄청 올랐죠. 실제로는 이제 수출 물류 비용이 또 그만큼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러면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배는 갔다가 빈 배로 오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낫거든. 빨리 와서 더 싣고 나가는 게. 근데 이제 뭐 중남미 쪽으로 한번 나갔다든지 하게 되면 주로 미국계 자동차 업체 물량을 위로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내리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뭐 GM이나 뭐 포드 이런 쪽을 갖다가 유럽 쪽으로 보내서 세계 일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스페이스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네. 화물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중국 업체가 앞으로 이제 배를 사더라도 그들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의 권순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류정훈 기자입니다. 예, 유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현대글로비스 얘기 좀 해달라. 네. 현대글로비스 사장님 불러달라. 아, 그쵸. 요청이 많았죠, 그때. 그래가지고 그럼 불러는 볼게요. 저는 그때 수락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나오셨죠. 그렇죠. 그게 더 놀랐죠, 사실은. 진짜 나와가지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우리는 흔히 이제 현대차의 그 자동차 운반하는 네. 그런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우게 됐는데 네. 사실 기업 경영이라는 게 그리고 투자라는 게 뭐 오늘 하루 하고 뭐 내일부터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발표하고 내일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그때 1년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를 잘 지켜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나와주십사. 네. 그랬더니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현대글로비스의 이규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AS 해드리러 왔습니다. AS는 언제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부르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를 좀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인베스터 데이 얘기는 일단 실적 얘기부터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뭐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네. 7조 6천억, 7조 600억, 영업이익은 4,393억,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8.1%, 영업이익은 6.5%.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예.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물류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자동차 물류, 그 다음에 해상 물류나 이런 상황들은 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도 좀 부진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도 좀 캐즘 때문에 줄었고, 이런 완성차 시장 쪽에서는 성장 둔화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물류 시황이 좀 좋아졌고,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나 불확실성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어제 저희 실적 발표회에서 좋은 성적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적을 보면서 이제 현대차 실적은 이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네. 글로비스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게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요? 조금은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저희 이제 자동차선 사업 쪽에서 네. 전년보다 수익성 개선된 부분들이 뭐 시장 여건은 좀 나빠졌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홍해도 좀 막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먼 거리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원가 측면이 좀 올랐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그 시황이 좋다 보니까 계속 주요 고객사들하고 뭐 계약 갱신이나 이런 쪽에서 좀 단가 인상 요인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뭐 그런 쪽에서의 해운 시장 개선 쪽이 좀 컸었고, 그 다음에 KD 사업 쪽에서 뭐 생각보다는 외형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이 좀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물량 자체가 꾸준하게 좀 성장했던 부분들, 현지 생산을 위한 어떤 부품 공급 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좀 컸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표현이 뭐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해상 물류 시황이 좋다. 아, 그쵸. 그 얘기가 뭐 진짜 뭐 되게 막 국제 교류가 활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물동량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막 배를 찾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걸 보통 시황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임이 많이 올라서 그냥 시황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물류 상황은 뭔가 좀 항상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데 요즘에 그 물류 시황, 그러니까 글로벌 물류 시황이 좀 어때요? 그렇습니다. 뭐 해상 운임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연초 대비해서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배, 4배까지 좀 올라서 있는 상황들이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물동량이 많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예. 뭐 전반적으로 금년 초에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하반기 쪽에 컨테이너 선복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황이 맞아요.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홍해가 막혀 있어요. 뭐 수에즈 운하가 꽉 막혀가지고 전부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통항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가용한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는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하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관세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 쪽에서는 밀어내기로 먼저 좀 보내는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향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시황을 뭐 3배, 4배 그 요금을 주고도 심지어는 스페이스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뭐 다들 선사들이나 또는 이제 그 물량을 실어 내보내는 물류사들 입장에서는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뭐 지금 그 3% 같은 건물에 계신 회사 같은 경우는 HMM. 예. 뭐 상당히 이제 올해 뭐 수익성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물류 시장이 좋은 게 모든 물류업체들이 다 이익을 보는 건 아니고 물류업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H&M 말씀하신 H&M 같은 선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럭을 가지고 계신 회사들도 있고 항공으로 실어 나르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물류사라고 하면 물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중개. 예, 그 화주를 확보해서 그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이런 데 실어 가지고 뭐 육상 또는 해상 항공으로 실어 나르는 부분들은 자기 자산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또 화물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자산을 갖고 계신 캐리어들을 통해서 이제 운송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버시는 거는 자산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그런 선박이나 이런 운송 순환을 가지고 있는 쪽이 뭐 상당히 큰 혜택을 보실 22년에 실제로 한국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그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하고 좀 고통을 받았는데 혜택은 그 당시에 H&M이 10조 벌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PER 1배. 네. 그래서 저희가 인베스터 데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물류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여기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산이 전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 있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배 알아봐 드릴게요. 네네. 그러고서 배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거기 배 있나요? 그러면 배 있어요. 그럼 아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서 수수료 먹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네. 이제 수수료는 비슷하니까 오히려 거래 건수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물류비가 운임이 올랐을 때 돈을 버는 거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가 버는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예.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 물류 자산을 뭐 강화하겠다, 예. 뭐 9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얘기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22년에 저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버셨고 24년에 올해 다시 이제 호황기를 누리고 계셔서 물류 자산이 좀 있으면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왜냐하면 뭐 배 한 척 가격도 뭐 꽤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대부분 물류 회사들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거꾸로 저시황기가 오게 되면 오히려 그 배를 다 채우지 못하면 실제로는 운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진해운.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한진해운, 현대상선 다 경험들을 했었고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제 뭐 다른 컨테이너 선사들이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BP 수준까지 좀 떨어지고 올해는 적자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수혜주 쪽에서 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가장 큰 그 경쟁력 있는 자산은 자동차선입니다. 네. 자동차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현재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밀어내고 있으면서 이제 자동차선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선을 조금 몇 년 전에 더 확충을 해놨으면 사실은 이런 시황에서 좀 뭐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그런 혜택을 뭐 그만큼은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선에서는 저희 경쟁력을 더 강화해서 압도적으로 시장 1위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약속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몇 위 정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 수송량 기준, 뭐 선복량 기준이나 선복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배가 있고 빌려 쓰는 배가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저희가 뭐 등수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선을 전문으로 하는 선사들이 일본계 선사가 3대 업체 NYK, MOL, K라인 그렇게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현대기아를 같이 실어 나르고 있는 유코라는 회사가 있고 예. 그리고 유코인 모 회사가 이제 노르웨이의 비를름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그 정도 한 6개 업체가 메인 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 회사들은 그 카캐리어가 없는데 예. 그걸 어떻게 그럼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뭐 그 메이저 선사들이 그 조금 여유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간다든지 조금 여유 있는 선대를 조금 뭐 2, 3년 단기 계약으로 이제 운송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직접 좀 배를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국영 선사인 코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컨테이너만 실어 나르다가 예. 요즘은 이제 자동차선을 조금 확보를 해서 현재 6척인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26년 말까지 아마 24척 더 추가해서 30척까지 지금 우와. 확대하는 거로 5배나 되네요? 예, 5배지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척수가 뭐 6,500대 실을 수 있는 사이즈로 환산하자면 한 89척 정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네. 훨씬 많구나. 뭐 중국 BYD 같은 경우도 자기 선적 물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2척을 이스라엘에서 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로 6척인가를 이제 인도 받게 돼서 총 8척 정도 되는데 그 물량 가지고 사실은 배 한 대가 평균적으로 한 25,000대 정도 1년에 자동차를 실어 나른다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네. 주력 수출 시장이 동남아일 것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겠지만 거리가 짧으니까. 예. 지금은 주로 이제 중국 저 차들이 수출 나가는 곳이 그 북유럽, 동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해 거리가 길기 때문에 25,000대 이렇게 되면 BYD가 8척을 가지더라도 20만 대밖에 수출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들이 말하는 수출 목표랑 비교를 하면 턱없이 현재 부족할 것 같은데.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 뭐 100만 대 수출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500만 대가 넘었고요. 올해는 네. 600만 대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중국 물량을 실어 나르기에는 캐파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은 유럽 가는 물량은 철도로 실어 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선으로 좀 수출을 보내고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이제 뭐 차 사이즈에 따라서 2대 또는 3대 실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컨테이너 그 운임이 급등하면서 엄청 올랐죠. 실제로는 이제 수출 물류 비용이 또 그만큼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러면은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최근 큰 컨테이너 시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지금은 물류비 쪽에서는 좀 손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계열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그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 물량을 수출한다.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또 고정관념이 또 잡힌 과정에서는 그거 보면은 또 이제 고객사가 어디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다른 데 거 뭐 날르는지는 우리가 잘 못 듣게 돼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래갖고 이제 현대기아차 그거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 비계열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주로 중국계인가요? 아니, 꼭 중국계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카캐리어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항상 리스크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시황이 좀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저희 뭐 장기 계약 물량이 현대기아차 물량에서 좀 이제 뭐 변화가 해외 생산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물동량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남게 되는 스페이스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저희 가장 큰 고민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뭐 한국에서 실어가지고 유럽을 내렸는데 유럽에서 올 때 빈배로 오는 것보다는 화물이 싸더라도 채워서 오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백홀 물량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주로 이제 유럽 나가게 되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배선 물량, 극동으로 오는 물량들을 지금 화물을 확보해서 싣고 오고 있고요. 폭스바겐 막 이런데. 그런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나갈 때도 스페이스가 남으면 중국 들러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그 큰 전기차 회사의 중국 공장에 생산하는 물량을 가지고 유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북미 쪽으로 저희 선박이 나가게 되면 북미에서 뭐 다시 유럽 가면서 거기 있는 뭐 미국계 빅3 업체 물량들도 지금 다 취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메이저 회사, 그러니까 일본계 업체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메이저, 글로벌 메이저 OEM들은 다 현재 저희가 운송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선대가 더 확보되게 되면 그 물량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극동발 나가는 물량에서는 중국계 화물이 저희 타겟 그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거의 뭐 올해면 600만 대 수출이 나갈 부분들인데 네. 그 중에서 얼마나 과연 운송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배를 갖추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요? 이제 중국에 제가 지난 4월 말에 북경 모터쇼를 갔었는데 정말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100개 이상의 브랜드들이 거의 뭐 있는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은 뭐 전시관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굉장히 뭐 많이 난립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네. 그 경쟁이 어느 정도 뭐 정리는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물량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00만 대 수출을 했는데 뭐 메이저 뭐 20개 업체가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회사당 한 25만 대 이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만 대 규모로 스스로 배를 갖추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코 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 국영 선사이기 때문에 네. 코스코가 저 자동차선을 좀 갖추고 거의 이제 중국계 물량들을 수송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물량이 현재 조선소에 이미 발주되어 있는 척수는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척수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이제 내후년까지 30척 정도 지금 저희가 조선소 오더북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30척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잘 가늠이 안 돼서 30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 대, 뭐 최대 3만 대 잡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대 이하의 네. 수송 캐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캐파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나가고 있는 물량들을 다시 이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많은 공급 능력이 필요할 거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전 세계 조선소에 자동차선 발주가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서 그 수요처가 가장 많은 척수를 지금 발주한 게 우리 회사입니다. 네? 예. 글로비스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문한 데가 예, 글로비스라고요?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긴,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 사선 또는 저희를 위해서 선주사들이 이제 발주 내놓은 배들까지 합치면 네. 저희가 척수로는 추가로 나올 배들이 28척 정도 지금 28척이요? 예, 그래서 코스코보다는 저희가 이제 척수가 좀 많은 것들이고 그다음 아까 코스코가 30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 국영선사. 6척에서 24척을 늘리려고 이제 발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가 28척. 예, 그리고 여기가 공급과잉. 그러게 코스코만큼 주문하셨네요. 네, 척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척수지만 이제 배 규모도 지금은 6,500대 실어 나가는 배인데 저희는 최대 1,800대짜리 요즘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배 사이즈보다는 1.5배 큰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척수 기준으로 하면 90척에 28척이면 118척에다가 이거 한 30, 40% 이상 된다고 그런 거 치면. 그래서 저희가 최대 지금 척수 기준으로는 네. 128척 정도, 예, 지금 현재 89척인데 네. 뭐 그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이게 물론 이렇게 척수가 늘어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가 충분하게 있을 때는 예. 척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전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상황을 보면은 네네. 이게 시황 좋을 때는 그걸로 해서 쫙 벌다가 예. 시황이 안 좋으면은 이게 다 또 이게 일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게 뭐 이것도 다 생돈으로 한 건 아닐 건데 그럼 레버리지하고 그러면 다 이자 비용도 내야 네. 되고 예. 그러면은 이게 다운턴에 대한 우려는 안 하세요? 좀 전에 이제 한진해운하고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선하고 자동차선의 결정적인 시장 차이는 이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예. 컨테이너선은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모든 수출입업자들 또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조, 네. 고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다운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화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자동차선의 척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선과의 장기 계약이라든지 뭐 그동안 서비스를 해봤다든지 이런 업체들 외에는 실제로는 자동차선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장기 계약들을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도 뭐 보면 최소한 3년짜리 계약들 이렇게 지금 고객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와의 계약을 갖고 있지 않은 또는 자기 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동차선 발주들을 잘 안 하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이나 그리스 쪽 선주들이 본인이 선사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선만 지어가지고 저희 같은 자동차 선사에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빌려주기 위해서는 미리 쓸 거냐를 확인을 해보고 배를 발주를 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가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그만 쓸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 발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건조 발주를.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물동량이 지금 해상 물동량이 한 2천만 대 규모 현재 수준인데 2030년까지 한 2,400만 대 정도, 400만 대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고 네. 400만 대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한 160척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럼 저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 한 40척 정도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00만 대 정도의 화물을 더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컨테이너로 나가고 있는 국내 다른 OEM 물량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실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싣고 있는 국내 OEM들, 그다음에 중국 OEM들 보면 또 재밌는 게 중고차도 다 요즘 컨테이너로 나가거든요. 그만큼 컨테이너가 비효율적이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면서 중고차 수출도 거의 올스탑돼 있고 한국 중고차, 중국 중고차 지금 인천 가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중고차들이. 와, 공급 부족이 심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대체 화물로 예를 들어서 중고차라고 해서 이게 배 싣는 가격을 적게 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신차든 중고차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다운턴에 대비한 물량 확보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중고차 사업을 직접 하시잖아요. 중고차에 지금은 내수 경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쪽에서도 경매 사업은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 쪽으로도 저희가 좀 물량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수출 물량을 확보해서 중고차를 수출하게 되면 수송 경쟁력은 또 저희가 가장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현재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종의 사실 카르텔이에요, 그죠? 그쵸, 카르텔이죠. 이게 루트라든지 선박을 공유를 한다든지 운임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한진해운이나 이런 데도 좀 망해 나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과당 경쟁을 조금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로 부족한 수송 역량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건 솔직히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각국 경쟁법에서 카르텔로 인정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선은 카르텔 이런 얼라이언스 자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없어도 네. 서로 영역 구분이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일본계 자동차선은 자동차를 안 싣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네. 왜냐하면 실으려고 들어가더라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일본 3대 선사가 매우 공고하게 자국 자동차 브랜드들하고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꾸로 일본 선사들도 현대 기아차 물량은 저희하고 6호만 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주인 없는 물량이 중국계 물량이 좀 남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이제 근데 다들 좀 보수적으로 선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들이 지금 다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스페이스를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좀 거기를 선점할 수 있다면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 계약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중고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그냥 막연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가지고 네.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거는 고객사니까 확인 대표님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걸 싣고 다시 와. 혹은 우리나라 한국 GM에서 트레일블레이저나 트랙스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미국으로 가. 그럼 미국에 있는 차가 타고 다시 와.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중국이 수출을 해. 그러면 이거를 배를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가. 예. 근데 폭스바겐은 공장이 중국에 있어. 중국에 있지.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 진입하기가 캐리어 신규 진입하기가 중국 업체들도 만만치는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BID가 현재 두 척을 빌려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한 척은 유럽으로 가요. 또 한 척은 중남미로 보내거든요. 네. 그럼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통? 한 석 달 가까이 걸릴 거잖아요. 가서 내리고 돌아오게 되면. 네. 빈배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빈배로 가요? 네, 그 3개월 동안은 본인들이 생산한 수출 물량 그냥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잖아요. 그쵸. 이게 보면 해운 산업에서 스페이스도 있지만 프리퀀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 얼마나 자주 배를 띄워주느냐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선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예를 들어서 유럽 어느 도시 주 7회 운항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유럽 가는 거 주 2회 3회 띄워드려요. 그다음에 미국 가는 거 중남미 가는 거 진짜 주 2회
가요? 정확한 아니요, 그건 항차는 이제 저희가 다시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거의 뭐 80척 이상을 운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내드리면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야대에 쌓아놓을 필요 없이 저희는 자주 보내드린다는 이야기. 그게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페이스나 프리퀀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해운에서는 중요한 경쟁력인 게 그렇겠다. 네. 저희 고민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로 가요. 서부에서는 극동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 배는 갔다가 빈 배로 오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낫거든. 빨리 와서 더 싣고 나가는 게. 근데 이제 뭐 중남미 쪽으로 한번 나갔다든지 하게 되면 그 중남미 쪽에 생산한 물량 또 갖고 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뭐 중남미에서 다시 뭐 그 북미 동부로 올려서 예. 그 중남미 예를 들어서 보면 아르헨티나나 뭐 브라질 쪽에 있는 그쪽 그 주로 미국계 자동차 업체 물량을 위로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내리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뭐 GM이나 뭐 포드 이런 쪽을 갖다가 저기 유럽 쪽으로 보내서 세계 일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루트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가 결국은 스페이스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네. 화물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프리퀀시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뭐 다른 업체들보다 또는 중국 업체가 앞으로 이제 배를 사더라도 그들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한 뭐 척수 기준은 아니지만 90척 정도 있다가 28척 정도 해갖고 한 128척 정도 된다 그리고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현재 그 완성차 해상 운송과 관련한 요런 사업 크기가 그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이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왜냐면 그것도 시황 따라서 가격이 많이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사업 크기는 어느 정도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선이 현재 저희가 전체 27조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조 정도 지금 뭐 4조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안 27조. 높네요. 그렇게 뭐 매출 규모에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4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제 그게 현재 80척 그 80여 척 수준으로 이제 운항하고 하면서 일으키는 매출이고 이제 보면 저희가 그 128척까지 가게 되면 지금보다 약 한 50% 정도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걸 완전히 지금처럼 완전히 100% 이제 어떻게 효율성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뭐 빈자리 갖고 간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이제 스케일업에 따른 효과는 매출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운임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가 충분히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확보하는 화물들은 지금 현재 저희 평균 운임보다는 비싼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화물들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 배들은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가지고 장기간 계약을 해주시는 화주들이 1순위로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평균 단가, 운임 단가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화물들이고 앞으로 늘어나는 스페이스는 뭐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늘 물어보시는 게 그거 뭐 쳐다보시는 게 비계열 화물 비중이 얼마나 늘었나. 쉽게 말해서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얼마나 더 많이 실었니라는 걸 여쭤보시거든요. 네. 시장에서 이해하시는 거는 그 부분은 그쪽 화물이 비싼 화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늘어나는 뭐 스페이스 부분은 이제 극동에서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지금 극동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렇죠. 이미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거의 풀캐파로 지금 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스페이스는 그 물량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뭐 아까 국내의 다른 OEM 물량이나 중국 OEM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 스페이스 늘어나는 것보다는 뭐 매출액 증가나 그 이익 기여도나 더 큰 화물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계열 매출 쪽으로도 이제 되게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컨테이너 나가는 것도 빼면은 저는 되는 게 있고 재계약하는 것도 있고 비계열 매출 늘리는 것, 비계열 비중 높이는 것도 있는데 매출이죠. 네. 비계열 매출 비중에 대한 목표도 좀 있어요? 예, 저희가 인베스터 데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5가지 쪽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자동차선 해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배가 있으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역량이 가장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자동차의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이 저희가 지금 저희 고객사들이 뭐 동유럽에 공장을 지었다든지 중남미에 공장을 지을 때 저희가 나가서 해상 운송만 해드린 게 아니라 부품 컨테이너도 실어 나가고요. KD 가서 뭐 포장, 해포 작업도 하고 그래서 공장에 지금 부품 공급도 하고 생산한 완성차를
지금 딜러까지 운송하는 뭐 그런 육상 운송까지 어떻게 보면 그 턴키로 모든 자동차 쪽 그 SCM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해상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자동차 OEM들의 배만 실어주는 것이 배에다가 차만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런 거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 쓰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특히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뭐 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데들이 동유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미 저희 그룹에서 공장을 지어본 동네이기 때문에 뭐 혹시 그런 니즈가 있다면 좀 발굴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계열 매출의 확장이 저희 자동차선에 이제 싣는 비계열 물량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회사들과 지금 단순 수송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겠다. 물론 이미 이제 그걸 다 확보하고 있는 선진 메이커들, 뭐 미국 빅3라든지 뭐 일본 기업체나 이런 데는 안 될 거잖아요. 하지만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20년 이상 어떻게 보면 물류망을 구축한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3 전략화주들을 이제 이건 주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 쪽 사업,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포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연관된, 부품과 연관된 부분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특히 전기차를 이행되게 되면 배터리 셀 공급이라든지, 배터리 셀 소재, 이쪽에서 그 좀 벌키한 어떤 그 화물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전기차 화물들이 주로 가는 도착지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새로 짓고 있는 뭐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이쪽에 거기도 합자 공장들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물들 쪽으로 좀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 중에서 약 한 40% 정도를 비계열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목표라고.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지금은 좀 매출, 지금은 한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 두 배네요. 예. 이게 지금 20%에서 40% 간다고 얘기를 한 게 두 배인데. 그쵸. 회사가 기본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성장하는 거, 그럼 얘는 해외 매출 비중은, 비계열 매출 비중은 더 빨리 늘어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룹 매출 같은 경우는 완성차의 지금 저희 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성장성도 있지만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가 이제 어떻게 뭐 저희가 그룹사 물류를 이자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룹이 아닌 경우는 3자 물류. 2자, 3자, 3PL.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PL, 이자 물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개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국내 뭐 웬만한 기업들, 그룹사들마다 다 전담 물류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문호를 많이 오픈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에 굉장히 컨테이너 요금이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손해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그래서 물류 비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가보면 뭐 그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가장 싼 데 들어와 지금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쪽 그 그룹사들도 물량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잘 실어 나가줄 수 있는 데 쪽으로 오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랄까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되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과정에 돈 벌거리가 있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이제 많이 주문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9조 원이면 숫자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9조 원의 자산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또 배 말고는 또 뭘 더 투자를 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9조 원 투자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약 이제 저게 33%, 3조 정도는 물류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30%한 2.7조 정도는 선박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은 자동차선 외에도 지금 저희가 최근에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LNG 가스선 뭐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LNG 가스를 글로비스가 운송을 해요? 예, LNG 가스선을 발주를 내서 화주사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고 운송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올 5월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건조한 첫 번째 LNG 선이 나와서
호주 계열의 이제 에너지 회사. 올해 5, 6월 달에 좀 유명해졌던 회사인데 그 회사 쪽으로 이 회사 되게 유명해졌었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장기 계약을 맺고 배를 빌려드렸어요. 배를 빌려줬다고요? 예, 예. 그 용선 사업을 하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올 1분기에 수주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카타르 가스 쪽에서 대량으로 LNG선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LNG선 발주 및 이제 용선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조선사에다 백주 발주했던 거 그거.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일본 K라인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로 4척을 수주를 해서 네. 각각 2척씩 이제 투자하고 카타르 가스 에너지를 27년쯤부터는 실어 나를 것 같습니다. 요 사업은, 그러니까 LNG 가스 사업은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는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나온 거에는 여기에 대한 매출이나 부분은 이게 안 잡히는 예, 거죠. 예. 아, 그럼 플러스 알파로 그냥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투자 계획을 계속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선박 쪽에서 약 한 2.7조 투자하고요. 나머지 쪽에서 이제 한 1조 3천 정도 유통사업 쪽입니다. 유통사업은 저희가 이제 신사업으로 말씀드린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포함해서 그게 지금 유통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쪽에 한 1조여 투자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2조는 뭔지는 몰라도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의 실력을 역량을 한꺼번에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놀게닉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략 투자 또는 지분 투자, 뭐 파트너십 투자,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예비로 책정을 해놓은 게 한 2조라고 보시면 되고. M&A를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M&A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일관된 스토리는 우리의 물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앞에 3조 물류자산 투자를 하는데 그 물류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실어 나르는 트럭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최근에 보면 홍해가 막히면서 중국에서 철도로 지금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많은데 그럼 그쪽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를 쌓아놔야 될 컨테이너 야드도 필요하고 도착했을 경우에 컨테이너를 내릴 수 있는 터미널 쪽이 저희가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도 확충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실어 나를 카고 트럭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이제 물류와 관련된 그리고 뭐 미국 동남부 쪽 조지아 쪽에 지금 전기차 공장과 관련된 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도 물류센터를 투자를 한다든지 말씀드린 해상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한 컨테이너 야드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이제 뭐 저희가 국내에서도 컨테이너가 주로 이제 뭐 남쪽에 있는 부산항이나 이쪽 통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도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땅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제 물류자산 투자를 필요한 것들을 하겠습니다가 한 3조 정도 책정을 해놓고 근데 이게 하나씩 그렇게 하게 되면 뭐 6년 동안 3조 투자해서 뭐 트럭도 더 사고 뭐 철도 차량도 일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 야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뭐 중간에 뭐 그 수요가 터진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좀 빨리 성장이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전혀 모르는 동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조지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이거 뭐 계약하고 창고 직구하면 2년씩 걸리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현지 물류망을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를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역량을 한꺼번에 좀 저희가 점프업 시키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한 2조 정도는 따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에 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뭐 일반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물건이 있으면 트럭이 있어야 되고 네네. 트럭이 갔으면 물건을 내리는 야드가 있어야 되고 야드가 있으면 그걸 물건을 또 가져갔을 때 터미널이 있어야 되고 카고가 있어야 되고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물건이 오는 거 보면은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쵸, 내려놓을 때 있어요. 내려놓을 때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 이제 그 임대를 하거나 피를 주고서 예. 이용하던 거를 그 자체를 아예 그냥 소유화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예. 아까 그게 말씀해 주셨던 그렇게 해야 피를 먹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네네. 실질적인 운영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저는 방금 말씀하시다 듣다가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해서 그러면 글로비스는 어떤 걸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니들 뭐 기술 있니? 그 다음에 뭐 해본 적 있니? 이거잖아요. 저희 별로 없어요. 그냥 솔직히 없는 건 인정드리고. 뭐, 테마주 좀 올라탈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기술은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면,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하면 되잖아요. 기술 있는 회사들. 네. 네, 이제 그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기술 있는 회사들 국내에서 뭐 굉장히 뭐 1세대로 먼저 가서 작년에 굉장히 2차 전지 테마 혜택을 많이 받던 회사들 놓고 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배터리 좀 구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배터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김에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긁어 모아보자. 예, 그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가 나오는 소스 자체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AS 과정에서 배터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셀 제조 공장 쪽에서 나오는 스크랩 물량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당분간 스크랩 쪽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그룹이 같이 밸류체인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액세시빌리티는 저희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다 쓰신 배터리가 나오는 건 결국 폐차장 쪽으로 흘러나오는데, 네. 폐차장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재활용 사업들 어떻게 보면 소재 재활용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보면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재활용을 더 해야 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하고 폐알루미늄을 재활용 비중을 높이라라고 지금 강제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폐차장 뭐 그다음에 보험에서 사고 나는 것들 이런 쪽에 대한 그 회수 역량, 네. 좋은 좋은 말로 회수라고 그러고, 이제 일반적인 용어는 수거죠, 어떻게 보면. 폐자원에 대한 수거 역량을 이제 저희가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처리는 직접 내재화하도록 하고, 후처리 이유는 잘하시는 분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가겠다. 이게 저희 생각이십니다.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얼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요새 밸류업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밸류업 그렇죠. 공시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ROE라든지 네. 아니면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에 앞서서 네. 밸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계신가요? 기업들마다 사실은 밸류업을 생각을 안 하는 기업들은 없으실 거예요. 최근에 용어로 뭐 밸류업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기업이나 항상 보면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게 늘 경영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닌 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능력이 되어줘야 되고, 재무적 성과가 낮아야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IR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들은 왜 22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23년부터 빠지니라는 우려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해운 시황이 정상화되고 하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기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텀아웃에 대한 실제로 확신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떻게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예. 단기 실적 거의 바텀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제 저희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공시한 실적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2개분기 연속으로 그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그 분기 매출로서는 저희 역대 사상 최대 매출 7조 600억 정도 매출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면 단기 바텀아웃에 대한 부분, 저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를 시켜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후로 어떻게 키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재무적 성과와 성장, 저희 그 트랙이 확실하게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무 성과를 어떻게 저희가 주주들께 환원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지난 인베스터 데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장에서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ROE뿐만 아니라 저희 뭐 영업이익 목표, 통상적으로 이제 밸류업 공시하게 되면 약 한 3년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2030년까지 이렇게 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ROE가 COE를 저희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충분히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ROE를 더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선순환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배당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실적이 빠질지 모르니까 DPS 금액을 우상향시키겠다는 게 그 전의 배당 정책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는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배당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 해서 배당 성향 기준으로 저희가 최소 25% 이상씩은 배당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실적이 빠지면 배당 줄어드는 거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DPS도 그러면 전년보다는 무조건 5%씩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중장기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공시를 드렸습니다. 지금 좀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제 숫자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테니까 네. 거기서 보여주셨던 뭐 재무 목표라든지 예. 그리고 이게 그 DPS 5% 상승 배당성이 25% 이러면은 사실 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좀 쉽게 그러니까 재무 목표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 주주환원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친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재무 목표는 저희가 매출액이 지금 이제 약 27조, 금년 가이던스가 26에서 27조 정도의 매출액에 1.6에서 1.7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금년 가이던스로 올 초에 드렸었고요.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30년 장기 목표는 매출은 40조 이상,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3조 수준까지 저희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스를 지금 저희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배당은 저희가 올해 배당한 금액이 6,300원이었습니다. 주당 6,300원 배당을 했었고요. 이게 과거에 주당 3,000원 뭐 수준에서부터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배당이 최근에 좀 DPS 기준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주당 배당 금액이 주당 배당 금액이 DPS죠. DPS 금액이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 2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6,300원부터 시작해서 배당을 키우는 거냐? 이거는 보너스 주식이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총 발행 주식이 3,750만 주일 때 주당 6,300원을 배당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7,500만 주가 됐으니까, 그건 이제 6,300원에서 반으로 줄어서 주당 3,150원이 금년, 이제 내년의 배당 기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년까지 정의되는 배당 기준은 최소 5%는 올리겠습니다. 그럼 3,150원에서 약 150원이 최소인데,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미니멈은 5% 늘리는 거였는데, 10% 정도 늘려서 5,700원에서 6,300원으로 배당을 늘려드렸고요. 그럼 올해 실질적 성과에 좀 비례해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3,150원에서 최소 5%, 그다음에 최대는 50%까지 지금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현재의 배당 정책이고요. 이제 그게 최소 5%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직 무상증자 얘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6,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 이상은 최소 금년이 7,000원 뭐 이렇게 5%니까 300 얼마 오르면 최소 한 6,650원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는 최소로 올려줄 거고. 그리고 돈을 만약에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전체 벌어를 들인 돈의 25% 이상은 25%까지는 배당. 자, 그거는 다음번 배당 정책이 제가 말씀드린 배당 정책이 금년 피스컬 이어 24년까지 적용되는 배당 정책은 최소 DPS 기준 5%에서 50% 증액 기준이 금년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금년 그 결산기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25년부터 적용될 배당 정책을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DPS 5%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저희 배당 성향 기준으로 배당 가능 이익 대비해서 최소 25%는 배당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배당 성향으로 대부분 배당 정책들을 수립을 하시는데 거기에 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배당 성향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0% 주겠어요라고 했는데 실적이 빠져버렸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면 30%를 지키더라도 DPS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DPS는 뭐 실적하고 상관없이 우상향합니다. 무조건 최소한 5%는 더 얹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배당 장기적인 배당 가이던스는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은 무조건 주주님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아까 또 50%까지 또 늘려주시고 50%는 금년까지 올해까지고. 이야. 야, 이거 예금 생각하고 주가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뭐 어차피 뭐 예금도 넣어놓고 3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시가 배당률이 또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또 물타기 하면 되는 거고. 야,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게 뭔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되게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다양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뭐 권치점 님도 주식 투자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
그 뭐 시가 배당률 4% 5% 보시고 주식 투자는 안 하실 거잖아요. 아, 우리는 주식 투자는 30% 언더는. 네, 그러시니까 이게. 아,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주호 기자 같은 경우는 네. 그 배당 기준으로 적립을 해요. 아, 예. 약간 그 연금을 그쵸.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당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을 네.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 모으자는 개념으로 또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도 많아져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훨씬 더 이제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그래야 들었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배당 그 안정적인 어떤 배당 수익을 보고 주가 변동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내리게 네. 되면 뭐 배당 수익률은 또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연금식으로 적립해 나가게 되면 좀 장기적인 어떤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좀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업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주식을 한 주를 더 준다고 해서 뭐 똑같은 주식 따블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있는 주식이 어쩌면 반으로 나눠지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원래대로라면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반토막까지는 안 나니까 무상증자는 뭐 좋은 거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무상증자를 왜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네. 무상증자 계획과 네네. 그 이유에 네.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주주 여러분들께서 주주환원, 기본적인 주주환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하시면서도,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하방 쪽이 프로텍션 돼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채권 같은 그런 느낌을 드리는 거예요.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매년 배당 수익률만 봐도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가치 향상,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향상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업 가치가 좀 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 소외가 돼 있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개인 주주 비중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지배주주, 그 다음에, 관계 주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 외국인들이 거의 93%, 4%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별로 그래서 없네요. 유통주식 수가 워낙 작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져야 이게 고재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그렇죠.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유통 가능 주식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그때 무상증자 아마 저희가 인베스트 데이 때 공시하던 시점 주가가 한 23만 원, 이 정도여서 지금 반토막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만 원이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12만 원이니까 네.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긴 맞네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 무상증자 공시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인베스터 데이 공시하고 나서 주가가 한 열흘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한 18만 원대부터 올라와서 23만 원 정도 갔다가 이제 저희가 무상 권리락을 받으면서 예. 이제 12만 원대 정도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적했던 유통주식수 이게 언제부터 늘어나게 돼요? 8월 2일 날 입고입니다. 8월 2일? 예. 이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입고가 돼 있겠네. 그렇겠네요. 뭔가 기분이 좋잖아.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저도 들어왔네? 이러면서 저도 이제. 제 주식 계좌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떠 있거든요. 그렇겠네. 그 전에 맞아. 이것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 거 주식, 내가 왜 제가 아는 선배도 메신저가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악재.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어제까지 플러스 했는데 오늘 지금 마이너스가 뭐 30% 40% 떴는지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대표님께서 내가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해서 뭐 이런 방식을 할 거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은 이건 주주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게 이 네.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저거는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전망 그리고 어쩌면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맞아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이 기업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번 돈은 누가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시장에서 네. 그냥 뭐 야, 오늘 오른데 내일 내린데 이런 걸 바꿀 수밖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오늘 이제 글로비스 이규복 대표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일단은
굉장히 좀 내용을 떠나서 내용도 좋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아 투자를 할 땐 이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유종 기자는 좀 어땠어요? 저는 사실 글로비스라고 하면 남들이 많이 알기로는 사실은 카캐리어 업체 또는 이제 뭐 자동차 해운 업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들었던 생각은 이제 약간 SCM 쪽에서 토탈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인베스터 데이 때도 그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는 SCM의 하나의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글로비스가 이제는 솔루션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인트로 영상 때 제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권 팀장님하고 작년에 이제 여기서 그 찍었던 영상 그걸 올려놨었거든요. 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날 인베스터 데이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의 대부분을 구체적인 숫자 일부만 빼고는 1년 전에 드렸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어쨌든 그때 드렸던 저희 계획 또는 전략을 하나씩 실천하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니들이 뭐 할래? 그냥 테마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파트너십, 그다음에 기술 내재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만큼을 해왔어요. 실제로 언론에 저희가 그 나갔던 내용들을 같이 옆에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자동차 선대 확보를 위해서 계속했던 것들, LNG선 도입했던 내용들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1년 전에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한편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할 건지를 좀 뽑아와서 실제로 실행을 옮겼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좀 더 정돈된 언어로 이제 투자자들께 그때 좀 공식적으로 전달을 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씩 저희 이제 그 투자할 만큼 충분한 재무적 여력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장한 결과를 다시 이제 주주들과 공유하는 그런 선순환을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유벽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그 현대글로비스라 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카캐리어. 네. 근데 심지어 카캐리어조차도 우리는 무슨 사업인지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네. 그 기업을 이제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거래되는 그 주식은 사실 그 회사의 지분인데 네. 우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것도 모르는 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물론 거기서 뭐 자기 본인 회사들도 이제 열심히 IR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얼마 전에 저도 인베스터 데이 봤는데 사실 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는 회사인데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어렵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에 책임 있는 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 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그 기회들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 또 몰라 맨날 단기 투자만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히려 투자를 받은 기업이 더 주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이규복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